됐다. 나는 간다. 68 노인의 떨리는 손이 아들이 건넨 김밥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의 번쩍이는 고층 아파트를 뒤로하고 돌아선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300만 원. 목숨을 살릴 수술비를 빌리러 왔다가 고작 김밥 도시락 하나만 들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들은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시락 속에 아들 부부가 목숨을 걸고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강석주는 또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전북 임실의 외딴 시골집, 낡은 장롱에서 나는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물파스를 찾아 가슴팍에 발랐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통증을 조금 가라앉혔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은 석주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두 눈, 그리고 뼈만 남은 듯한 광대뼈. 6개월 전보다 확실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휴, 또 시작이구나. 석주는 한숨을 내쉬며 밥솥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어둔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찬밥 한 공기를 퍼서 고추장을 한 숟가락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 한 컵을 부어 대충 비빈 후 식탁에 앉았죠.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도 따뜻한 국 한 그릇은 있었는데 석주는 고개를 돌려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말어. 그는 물 한 잔을 따라 사진 앞에 놓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가 힘들었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낡은 잠바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11월 초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텃밭으로 향했죠. 상추와 배추가 아직 푸릇푸릇했지만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 것이었습니다. 상추 몇 장을 뜯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또다시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아, 통증은 1분 정도 계속되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장을 뒤져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약통을 보며 망설였죠. 열 알 남은 약을 아껴야 했습니다. 결국 반알만 삼켰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8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다가가 빨간 펜으로 그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요. 300만 원. 어디서 구한담? 그는 식탁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장고란에 적힌 숫자 150만 원.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죠. 한우 10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대문 밖으로 나간 석주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2개월치가 밀려 있었어요. 38,000원. 그는 고지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죠. 마을 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할머니네 진돗개였어요. 석주는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도시에서 잘 살고 있어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고 했죠. 우리 민재는
언제 전화 한번 하려나. 석주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속 아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민재.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까지 있는 그의 아들. 하지만 3개월째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석주는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바쁠 것이었어요. 괜히 전화해서 걱정시킬 필요는 없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 잘 살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석주는 최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작은 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석준이에요. 곧 발소리가 들리더니 최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는 석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석준이 왔구먼. 들어와, 감입차라도 한잔하고 가. 석준은 신발을 벗으며 따뜻한 구들장 온기를 느꼈습니다. 최할머니네는 아직도 보일러를 켜고 있었죠. 부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 최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밀었어요. 석주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우리 영감 일주기가 다음 주더라고. 최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석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작년 이맘때 최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양반도 석준이처럼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 갈 돈 아깝다고 버티다가 그렇게 됐지.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했는데. 최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자식들은 다 소용없어. 결국 혼자야, 혼자. 최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그래도 할머니는 아들이 용돈이라도 보내주잖아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 보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도 며느리가 챙겨서 보내는 거지. 그 녀석이 신경이나 쓰겠어?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에 최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석준이는 그래도 민재가 잘 되지 않았어? 서울에서 좋은 회사 다닌다며. 네, 뭐. 바쁘겠죠. 석준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3개월째 연락이 없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 부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 최할머니의 말에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라고 우리 민재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죠. 차를 다 마신 석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최할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어제 장에서 산 고구마가 있는데 좀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석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최할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비닐봉지에 고구마 5개를 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라도 나눠 먹어야지. 석준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왠지 위로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준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화투를 치고 있는 모양이었죠. 평소 같으면 들어가서 한판 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뒤에서 이장이 불렀습니다. 석주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60 초반의 이장은 트럭에서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은 가봤어요? 요즘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도 해준다는데. 이장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석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요. 박씨 아저씨는 그나마 아들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이장의 말에 석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돌아온 석주는 최 할머니가 준 고구마를 쪄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기만 했어요. 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은 다 소용없다. 결국 혼자다. 그 말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3개월째 울리지 않는 전화가 그 말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30분 동안 그는 주머니 속 진통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8알만 남았어요. 병원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석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번호표를 들여다보았죠. 23번. 아직 15명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석주님, 23번 강석주님.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협심증이 꽤 진행됐네요.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석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진을 받으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석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였어요. 기본 시술비가 250만 원, 검사비랑 입원비 포함하면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부담이 줄어들 텐데. 혹시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우 농장을 운영했을 때의 재산이 아직 기준을 넘어서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었죠. 진료실을 나온 석주는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과 수술 동의서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로 잡아놨지만 그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석주는 숨겨둔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초라한 내용물이 드러났어요. 통장 2개와 도장, 그리고 안에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죠. 농협 통장을 펼쳐보니 150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우체국 적금 통장에는 30만 원, 합쳐도 180만 원이었죠. 1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작은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5년 전 아내가 숨을 거두며 자신에게 끼워준 반지였죠. 여보, 이것마저 팔아야 하나?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헐거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석주는 핸드폰으로 전당포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전화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소 10마리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죠. 작년 봄 소값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장을 정리하고 소를 모두 팔아 겨우 빚을 갚았어요. 그때 계산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빚 500만 원 상환. 그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죠. 석주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편지라도 써볼까 생각했지만 펜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포기했어요.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석주는 텃밭에 나가 무와 배추를 살폈습니다. 한 달 후면 김장철인데 올해는 김치를 담글 여력도 없을 것 같았죠. 그는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준 팸플릿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어요. 협심증 방치 시 사망률 30%.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최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재야, 아빠가 한 번만. 석주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 후 새벽 3시 석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왼쪽 팔까지 저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번엔 진짜.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으로 실려갈 것이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 뻔했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0분이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물파스를 온 가슴에 발랐어요. 진통제를 2알이나 삼켰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텃밭이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아침이 되자 석주는 최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어머, 석준이 오늘 안색이 더 안 좋네. 어디 많이 아파? 최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석준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러고 보니 오늘이 우리 영감 일주기네. 최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석준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최할아버지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것이었죠. 그때 영감이 새벽에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나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나 저먹으라고 했지. 1시간도 안 돼서 숨이 끊어졌어. 최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내려놓고 석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석준이도 혹시 가슴이 아픈 거 아니야? 석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준은 마을회관 앞에서 장례식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옆마을 박씨 어르신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69살이었습니다. 석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보다 1살 많은 사람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오후가 되어 석주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상주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지가 아프신 줄 알았으면 진작 모시고 병원에 갔을 텐데 돈이 없다고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상주의 말에 조문객들이 혀를 찼습니다. 석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자식한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체면이 있다고. 옆에 있던 누군가의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온 석주는 담배를 피우는 상주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석준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저희 아버지랑 친하셨나 봐요? 그래, 가끔 만나곤 했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3개월 전에 전화드렸을 때도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는 상주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듯 하면서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석주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 그래. 민재야.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너는 잘 지내니?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괜찮다니까.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석준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바쁘지? 일하는데 방해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데. 그래, 끊어야겠다. 건강해라. 석준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존심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아들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석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정말. 그는 혼잣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삶도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석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어제 민재와의 통화가 계속 떠올랐죠.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석주는 커피를 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수술 동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4일 후가 수술 예정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트랙터 부품을 산다고 할까? 아니야, 민재가 시골에 와본 지 오래돼서 트랙터는 이미 팔았다는 걸 모를 거야. 석주는 혼잣말을 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붕 수리비, 보일러 교체비, 세금. 하지만 어느 것도 3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릴 만한 이유로는 부족했죠.
차라리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까? 하지만 68배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오전 10시 석주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담 직원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셔서요. 재산이래봐야 집 한 채뿐인데 주택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장 정리하실 때 받으신 금액도 기록에 있네요. 석주는 고개를 떨구고 면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주는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려는 생각이었어요. 30만 원이라도 보태면 조금은 나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창구 직원의 말에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이 적금은 만기가 내년 3월이네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거의 못 받으십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금 30만 원의 이자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원. 석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지하려던 찰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할머니였습니다. 석준아,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요? 내 조카가 왔어. 빨리 와봐. 조카라니. 석주는 의아한 마음으로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조카가 없었거든요. 형제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최할머니 집에 도착한 석주는 낯선 젊은 여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석준을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아버지. 저 정은이에요. 정민 오빠 동생이요. 정민. 10년 전에 사고로 죽은 조카의 이름이었습니다. 석주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정민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을요. 은이구나.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20살 때 뵌 게 마지막이니까. 13년 만이네요. 정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니? 오빠가 생전에 작은아버지께 빚진 게 있다고 했어요. 이제야 갚아드리네요.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정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어려울 때 정민이 도와준 적이 있었죠.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내 오빠한테 빌려준 돈 없어. 받으세요. 오빠가 작은아버지께서 어려우실 때 꼭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주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 작은아버지, 사실 제가 최할머니께 다 들었어요.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요. 석주는 최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내가 걱정돼서 은희한테 연락했어. 미안해. 정은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작은아버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아니, 너무 과분했죠. 하지만 이 50만 원을 더해도 여전히 7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은이 떠난 후 석주는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어요. 아내의 유품을 팔거나 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저녁 무렵 석주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의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1979년 5월 15일.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살아야겠어.
석주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전당포 번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아버지, 어제 전화 끊고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석주는 목이 메어왔어요. 그래, 괜찮다.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갈게요. 얼굴 좀 뵙고 싶어서요. 주말. 그때는 이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석주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올 필요 없어.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가야겠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영 이상해요. 석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오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끄는 석주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이라도 서울로 올라가 민재를 만나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석주는 오래된 가방을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랐어요. 10년 전 민재가 사준 낡은 정장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번듯한 옷이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석주는 이미 일어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넥타이를 매려다가 포기했어요.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는 텃밭에서 캔 고구마 10개와 사과 5개를 넣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는 뭐했고 그렇다고 살 것도 없었죠. 주머니에는 23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었어요. 혹시 민재가 의심할까봐 가져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트랙터 부품값 300만 원인데 230만 원은 있어. 70만 원만 부족해. 석주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반복했죠.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석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라 마을은 고요했죠.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 안 가면 죽는다. 가야 해. 석주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참을 만했죠. 5시 30분 읍내로 가는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읍내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평일 이른 시간이라 버스는 한산했어요. 석주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3시간 반이 지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일 오전이라 터미널은 그리 붐비지 않았지만 석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지러운 곳이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석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천천히 숨을 고른 후 다시 걸었지만 평소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경로우대권 한 장 주세요. 창구에서 표를 받은 석준은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판교까지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했어요. 2호선에서 4호선으로 다시 신분당선으로.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석준은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민재의 회사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 다시 확인했죠. 판교 테크노밸리. 무슨 회사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1시간 40분 후 석준은 판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두 비슷하게 생긴 유리 건물들이라 구분하기 어려웠죠. 저기요,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석주는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저 건물 3층이에요. 입구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석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경비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디 가시는지요? 3층. 아들 만나러 왔습니다. 방문증 받으셔야 해요. 신분증 주세요. 석주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한 후 방문증을 내밀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석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정장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3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죠.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석주는 주춤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죠. 아버님이세요?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혹시 강민재 팀장님 아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버님 오신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니. 아니, 오늘 온다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직원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간 석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듯 했죠. 하지만 석준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니? 최할머니께서 연락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다고. 석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할머니가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할머니가 왜 남의 일에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전화도 안 하시고 민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쁠 것 같아서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모를 수 있나요? 저도 아들인데. 민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병원비예요. 500만 원 준비했어요. 수술 받으시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쓰세요. 석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트랙터 핑계를 댈 필요도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아들의 왼쪽 손목에 시계가 없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늘 차고 다니던 그 비싼 시계가 사라진 것이었죠. 민재야, 내 시계는? 민재가 당황한 듯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 술이 막혔어요. 고장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민재 씨 아내입니다.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죠.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보였습니다. 석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집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하은은 석준의 수척한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눈짓을 하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아버지,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민재가 권했지만 석준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민재야, 사실은. 석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23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한테 70만 원만 빌리려고 했는데.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봉투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 돈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제가 아들인데 왜 못 받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저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 돈은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석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실직 상태라니. 그런데도 500만 원을 마련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하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님, 이것도 보태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놀라서 하은을 바라보았죠. 이건 어떻게? 제가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받은 성급금이에요.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석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미안해요. 3개월이나 연락도 안 드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오늘 돌아가야 해. 왜요? 서연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서연. 손녀 이름이었습니다. 7살이 된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년 전이었죠. 다음에 보자. 오늘은 석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회사 로비까지 나온 민재는 아버지에게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터미널까지 가시는 거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 이래야지. 민재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김밥 도시락이었어요. 하은이가 준비한 거예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석준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김밥치고는 무거웠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백미러로 본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석준은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김밥 도시락이었지만 왠지 특별해 보였죠. 아저씨, 터미널 다 왔어요. 기사의 말에 석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린 그는 대합실로 향했어요. 고향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석준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가 실직 상태인데도 500만 원을 마련했다는 것, 하은이가 성급금까지 보탰다는 것, 그리고 그 시계가 사라진 것. 혹시 시계를 판 건 아닐까? 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버스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석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게이트로 향했죠. 손에 든 도시락과 가방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석주는 도시락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김밥 두 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자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네. 석주는 두 번째 김밥을 집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김밥 아래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김밥을 드러내자 그 밑에 신문지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신문지를 펼쳐보던 석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만원권 지폐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석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서둘러 돈을 다시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 다발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하은의 글씨였습니다. 아버님, 민재 씨가 체면 때문에 직접 못 드린다고 해서 제가 몰래 넣었어요. 병원비로 쓰시고 건강 꼭 되찾으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석준의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회의실에서 준 500만 원 외에 또 500만 원을 김밥 도시락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총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난 돈일까? 석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실직 상태의 아들 부부가 1000만 원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계를 팔고 적금을 깨고 어쩌면 빚까지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석준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 곧바로 연결되었어요. 아버지, 잘 가고 계세요? 민재야, 도시락에. 아, 그거요. 김밥 맛있죠? 하은이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민재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석주는 목이 메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아버지, 그냥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너 시계 판 거 아니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눈치 빠르시네요. 그냥 잠시 맡겨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다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석주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수술 날짜 잡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모실게요. 전화를 끊은 석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참 효자네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재는 효자였습니다. 자신이 몰랐을 뿐이었죠.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비 300만 원은 물론 앞으로 몇 개월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내가 너무 못난 아버지였구나.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최 할머니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혼자 죽어갔을지도 몰라요. 저녁 6시 버스는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집까지 가는 마을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죠. 택시 타야겠네. 평소라면 아까워서 걸어갔을 텐데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안도감보다는 피곤함이 더 컸어요. 택시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죠.
석주는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어머, 벌써 왔어? 잘 다녀왔어? 할머니가 왜 여기? 걱정되어서 와봤지. 민재 만났어?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연락 안 해주셨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최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죠. 집에 들어온 석주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금고에 넣었습니다. 1,000만 원.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석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했어요. 이제 돈 걱정은 없었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 때문에 겪을 고생이 눈앞에 선했죠. 빨리 건강해져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들의 사랑, 며느리의 정성, 그리고 이웃의 관심까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돈은 있지만 수술이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병원 접수처에서 석주는 수술 날짜를 다시 예약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월 15일 오전 9시로 잡았습니다. 14일에 입원하셔야 해요. 이틀 후였습니다. 석주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었죠. 수술비는 선납하셔야 합니다. 350만 원입니다. 네, 3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본 수술비는 300만 원인데 추가 검사비가 있어서요.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 있으니 충분했어요. 그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석주는 약국에 들러 처방받은 약을 샀습니다. 혈압약과 협심증 약, 그리고 수술 전에 먹어야 할 약들이었어요. 약값만 15만 원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석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응, 모레 입원하기로 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혼자 가지 마세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휴가 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석주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풍경이 평소와 달리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웠죠. 집에 도착한 석주는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속옷 몇 벌, 수건, 세면도구.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을 열자 7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은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연아. 하은 씨도. 아버님, 민재 씨가 회사에 있어서 제가 먼저 왔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서연이가 석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허리를 꽉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매일 기도할게요. 석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네. 하은이 들고 온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면 당분간 요리하기 힘드실 테니까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고마워요. 석주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주니 면목이 없었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석주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할아버지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할아버지 얼굴이었어요. 석주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밤 9시가 되자 하은이 서연이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병원 가시는 날 같이 가요. 아니야, 민재만 와도 돼.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족. 그 말이 석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혼자 남은 석준은 서연이가 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삐뚤삐뚤한 선으로 그려진 자신의 얼굴이 왠지 행복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운 석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90%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나머지 10%가 걱정되었어요.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할머니였어요. 석준아, 수술 언제 해? 모레 입원해요. 내가 병원에 가볼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뭔 소리야. 이웃이 아프다는데 가봐야지. 최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석준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석준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어두고 싶었어요. 11월 13일. 수술 이틀 전. 오늘 서연이와 하은이가 왔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감사하다. 펜을 내려놓은 석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입원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도 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면 이번엔 자신이 가족들에게 보답할 차례였으니까요. 11월 14일 아침, 입원 당일이었습니다. 석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죠. 6시 반,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석주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어요. 뒷좌석에는 하은과 서연이가 앉아 있었죠.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최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가져가. 최할머니는 작은 부적을 석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절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했죠. 꼭 수술 잘 되실 거야. 기다릴게. 석준은 부적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갔죠. 1시간 반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석준의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3명이 이미 입원해 있었어요. 모두 심장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었죠. 어르신은 몇 시에 수술하세요?
옆 침대에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요. 저는 오후 2시예요. 첫 수술이신가요? 석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때 스텐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 말에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젊은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내일 수술 전에 추가 검사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요? 네, 심장 초음파 결과가 좀 애매해서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준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른 문제라니 설마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6시 면회 시간이 되자 민재 가족이 다시 왔습니다. 서연이는 색종이로 만든 학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병실에 걸어두면 빨리 나으실 거예요. 석주는 학을 받아 침대 옆에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삭막한 병실을 조금 밝게 만들어 주었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수술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기에 석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언을 하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다. 수술 끝나고 할 말 많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면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내일 수술해. 잘 될 거지? 석주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밤 9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수술이시니까 오늘 밤 12시부터는 금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옆 침대의 환자가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수술 받을 때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라는 것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석주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짧은 문자였지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내일 못 깨어나면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사랑해요. 석준의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아들과 제대로 소통하게 된 것이 아쉬웠어요. 새벽 2시 석준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술 전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복도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환자가 위급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석주는 두려웠습니다. 저것이 내일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최 할머니가 준 부적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봐야 하고 민재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도 해야 했죠.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십니다. 간호사의 위로에도 석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11월 15일 오전 8시 수술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석준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수술실 앞 대기실에 민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그래, 우리 서연이 울지 마. 석준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서연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이 서둘러 아이를 안아달랬어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수술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석준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작별 시간이 끝났습니다. 석준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준은 수술대로 옮겨졌습니다. 강석준님 맞으시죠? 지금부터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죠.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7.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에서 민재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하은은 서연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1시간 반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그 시간을 넘겼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도 벌떡 일어났어요. 합병증이요? 무슨?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지혈 중인데 상황이 좀 위험합니다.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버지, 제발. 하은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도 아빠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죠. 최할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석준이가 지금 수술 중이에요. 합병증이 생겼대요. 최할머니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묵주를 꺼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시작 4시간째,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일단 수술은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죠?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이 비명을 질렀고 서연이는 무서워서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석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면회 시간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재예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석주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손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뇌파는 정상입니다. 다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평생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은과 서연이는 지쳐서 병원 휴게실에서 잠들었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민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었습니다. 다시 소생시켰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민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혼수 상태 사흘째 11월 18일이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죠. 민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민재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밥이 든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 내가 있어야 해. 민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밥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입맛이 전혀 없었죠. 오후 2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뇌파 반응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요?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은이 그의 어깨를 안아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최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 언제 일어나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최할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곧 일어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돼. 하지만 최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석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민재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손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대요. 할아버지 그림 그려서요. 깨어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일방적인 대화였습니다. 대답 없는 아버지를 보며 민재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3개월이나 연락 안 드리고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민재의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밤 10시 병원 휴게실에서 민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와 찍은 옛 사진들을 보았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한우 농장에서 찍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소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민재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새벽 3시, 민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매달리고 싶었어요. 제 수명을 드릴게요. 대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19일 혼수 상태 나흘째였어요. 민재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려 했지만 의료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수도.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은이 달려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아빠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어요. 안 돼.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면 안 돼. 민재는 오열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석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산소호흡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심장도 약물로 겨우 뛰고 있었죠. 민재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민재예요. 들리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는데 민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죠. 11월 19일 저녁 6시 석준의 심장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민재는 유리창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발, 제발. 민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은도 서연이를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10분이 지나자 알람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다시 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라니요? 더 이상 약물로 버티기 어려워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민재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갑자기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기,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계셔야 해요. 밤 8시 민재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준 곁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재는 아버지 손을 자신의 뺨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자전거 태워주던 거 기억나요? 넘어질까봐 뒤에서 계속 잡아주셨잖아요. 민재는 옛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아버지가 제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죠. 울지 말라고 사탕도 사주시고. 석주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우셨던 것도 기억해요. 남자가 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눈물 훔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석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것 같았어요. 민재는 숨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들리세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랑 연 날리기 하고 싶대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서연이가 그렸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참 잘생겼죠? 민재가 그림을 아버지 손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석준의 손가락이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가 반응을 보여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곧 의료진이 몰려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죠.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밤 11시 석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저예요, 민재예요. 석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민재의 뺨을 만졌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미안할 것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새벽 1시 석준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하은과 서연이도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석준은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 같네요. 최할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석준을 보자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영감탱이 겁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 석준은 미안한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은 못해도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11월 20일 아침 석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이었어요. 민재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곁에서 모실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석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죠.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인 11월 23일, 석준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침 9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이 정도면 다음 주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민재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집에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오후 2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조카 정은이었어요. 작은아버지 많이 놀랐어요. 최할머니한테 연락받고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 정은이 준 5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석주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회사 동료였어요. 팀장님,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시계도 파시고 민재가 당황하며 동료를 말렸지만 석주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사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동료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받으려 하자 석준이 먼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하은이 집에서 만든 죽을 가져왔습니다. 석준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아니야. 그냥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가족의 정이 너무 감사해서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밤 8시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석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오랜만에 아빠라고 부르니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자존심 때문에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하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석주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11월 25일 퇴원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할머니였죠. 석준아, 퇴원한다며? 집 청소 다 해놨어. 할머니가 왜 그런 고생을? 뭔 고생이야?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석주는 감사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연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왔습니다. 손에는 색종이로 접은 1000마리 학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다 접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라고. 석주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정성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살렸구나. 서연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석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11월 27일 드디어 퇴원 날이었습니다. 석준은 병원복을 벗고 민재가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 퇴원 선물이에요. 하은이가 골랐어요. 따뜻한 니트 스웨터였습니다. 석준은 옷을 입으며 미소 지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 정은, 민재의 동료들,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석주는 놀라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뭐야? 아버님 퇴원 축하 파티예요. 하은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케이크였죠. 석주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회복을 기뻐해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석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민재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고. 어떻게요?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랑 함께.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차 안의 모든 가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도착한 석주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 이불, 새 그릇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 이게 다 동네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석주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서연이가 그린 그림과 1000마리 학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4일 아침, 석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가슴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민재와 하은이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고 간 것이었어요. 이제 매주 주말마다 그들이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석주는 국을 데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지만 봄에 심을 씨앗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석주는 아내 사진에 물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짜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침 9시 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죠. 어제 담근 거야. 맛 좀 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석준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때 민재한테 연락해 주셔서 뭘 또 그런 얘기를. 당연한 거지. 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2시 석주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민재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아버지, 저 잠시 회사에 들렀다 올게요. 1시간이면 돼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민재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죠.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무리만 하지 마세요.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니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유치원 끝나고 왔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뭐 배웠어?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것도 만들었는데 비밀이에요. 석주는 웃으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가 제안한 건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 같이 보내요. 저희 집에서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도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이 석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석준은 마당에서 연탄을 갈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아버지, 내년 봄에는 포도나무 심어요. 하은이가 포도 좋아해요. 그래, 같이 심자. 부자는 나란히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밤 9시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석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2월 4일.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 같다.
펜을 내려놓은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겨울밤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잘 주무세요. 석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예전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석주는 민재네 집에 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서연이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까지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머니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석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함께 있다는 아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가족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눈을 구경했어요. 1년 전 이맘때 그는 차가운 시골집에서 홀로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 있었어요. 병을 통해 잃을 뻔했던 생명.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석주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모든 게 다. 민재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하은이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왔고 서연이는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